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수도권의 인구가 몰리는 사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실태를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숫자가 비수도권 인구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보다 14만 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른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이전 통계는 존재하지 않을 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비수도권 인구가 11.7% 증가한 반면 수도권 인구는 184.4%나 늘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전입을 했기 때문인데 전입 사유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기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직업, 2위는 교육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1인 이동이 최근 2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영호남에 살던 10대, 20대가 구직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혼자 서울로 이동한 사례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 각종 사업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직업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10대, 20대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순유입 추세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특별히 내려갈 요소가 없으면 유입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세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호남권과 영남권은 향후 50년간 인구 감소율이 호남권 29.8%, 영남권 37.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인구는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비수도권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가 시작된 것도 눈여겨볼 일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린 건 일자리는 물론 각종 사회 기반과 교육, 복지 등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는 농업 외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 환경이나 복지, 교육 여건 또한 수도권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비수도권 거주자는 자연스레 수도권으로 진입할 궁리를 하는 겁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소멸의 현실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의료나 교육이나 문화 혜택 이런 것다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민을 상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줘야지만은 농촌에 살 수 있는데 그 기반마저도 없을 뿐더러 지역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꼭 농업에 국한된 일자리가 아니고 농촌의 일자리도 개발해서 사람을 살게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는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 건 현실적인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해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살고 싶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언한 농협을 시작으로 농업계에 대대적인 온라인 유통 혁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도매 시장인 가락시장 등 농산물 유통업계 전반이 온라인 강화에 매진하면서 혁신의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데 힘입어 농업계에서 디지털 유통 혁신 바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꼬를 튼 건 올해 초부터 디지털 농협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한 농협입니다. 농협은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개장해 온라인 공영 도매 시장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 시장에 비해 농산물 집하와 배송 단계가 대폭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출하자 입장에서는 물류비가 적게 들고 구매자는 기존보다 저렴하게 도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농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협이 앞장서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 대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향후 농협은 소비자들이 온 오프라인 소매 유통을 이용할 때 각각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회원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와 은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유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농산물 도매 시장인 가락시장도 디지털 유통 혁신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장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경매를 위해 운영 중인 기존 사이버 거래소와 별개로 농산물 유통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온라인 화상 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물류는 효율화하고 유통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나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 요소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 혁신을 해보자, 이제 그런 측면인 거죠. 농산물 유통 정보를 좀 이제 저희가 좀 고도화를 해가지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도 지난 1일 비대면 방식에 기반을 둔 농식품 거래소를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농식품 거래소는 기존 사이버 거래소를 확대 개편해 공공급식 확대와 온라인 경매 등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에 역량이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AT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간 모바일 경매 플랫폼을 선보이고 공공급식 분야의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에 농업계가 적극 대응하면서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 채널 다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이르면 내년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사업의 방향이 제시됐는데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을 우선으로 규격과 기종, 생산 연도에 따라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정부의 농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농업기계화 정책연구원은 최근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이 의뢰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연구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사업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책연구원은 20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농기계도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연구원은 2012년 이전에 생산됐더라도 내용 연수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기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랙터는 1998년에서 2012년에 제작된 기종, 콤바인은 2006년에서 2012년에 제작된 기종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한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농기계 기종 규격과 생산 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트랙터는 145만 원에서 2,249만 원, 콤바인은 136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보조금 지급액이 나눠졌습니다. 정책연구원은 중고농업기계 유통센터를 통해 조사된 중고농기계 가격과 올해 판매 가격을 바탕으로 보조금 액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조금 액수를 높이고 대상 기종의 생산 연도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98년도 이전 기계도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기계는 대상에서 제외해놓으면 결국은 살아있는 기계를 끌어들일 방법이 없잖아요. 농기계 등록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농민들이 소유한 농기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대장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관리대장에 소유한 농기계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생산 연도와 기종, 규격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등록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에는 내부 울타리와 방역실 등 시설 관련 규정이 완화돼 있어 앞으로 ASF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들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재입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4일 입법 예고했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일부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변경 전 개정안에 들어있던 ASF 중점 방역관리지구내 농가들이 지켜야 할 방역시설 기준에 대해 농가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고 농식품부가 이를 받아들여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겁니다. 우선 내부 울타리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전 개정안엔 사육시설과 사료빈 주변에 설치해야 하는 내부 울타리는 무조건 시설로부터 1.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수정된 개정안은 차량 진입로가 좁은 농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인정하에 1.2m 이내에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모든 농가에게 내부 울타리를 1.2m 이상 거리로 설치하게 하면 차량 진입 자체가 막히는 농가들이 다수 발생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또 창문이 없는 무창동사에 한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건물 외벽을 내부 울타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고 소독과 환복 등을 위한 방역실 설치 기준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 개정안엔 사육시설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려면 내부 울타리에 따로 방역실을 설치해야 했지만 이를 차량과 교차 오염 위험이 없을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농장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방충시설이 갖춰진 경우 따로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규정들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ASF 살처분 농가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기준이 완화돼 다행이지만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농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농림부가 바꿔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 맞게끔 수정돼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실이나 방역실에 대한 일원화 부분 그리고 폐사축 보관시설에 대한 부분. 따라서 ASF 살처분 농가들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미반영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방역 기준이 어느 정도 완화된 만큼 이에 맞춘 재입식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육개와 감자 정보 준비했습니다. 먼저 육개 부문 살펴보면요. 7월 도개마리 수는 육개와 삼개 사육 감소로 전년보다는 줄고 평년보다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7월 생계 유통 가격은 전년보다는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개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면요. 병아리 생산량 증가로 공급 과잉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종계 도태 지연 시 시장 공급량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종계와 병아리 입식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자 7월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노지 봄 감자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고랭지 감자 생산량도 재배 면적 감소와 생육기 가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나 평년 대비 증가할 전망인데요. 따라서 7월 감자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고 감자 가격은 전년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을 감자 재배 의향 면적은 노지 봄 감자의 가격 강세 영향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요즘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랭지 감자는 큰 일교차와 장마철 저온으로 인한 감자 역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방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비타민과 칼륨이 풍부한 감자와 기력 보충해주는 닭고기 요리로 건강한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강원도 고랭지 씨감자밭에서 오는 3일에서 9일 사이에 감자 역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지역 농가와 씨감자 생산기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감자 역병 발생 전에는 보호용 살균제를, 역병이 발생한 이후엔 계통이 다른 살균제들을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번갈아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역병 방제와 관련된 약제 정보 및 사용법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 이카오의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 세계 농협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이카오는 국제협동조합 연맹의 농업 분과기구로 1951년 창설돼 세계 28개 국가 33개 회원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회장은 1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2020년 이카오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집행위원들은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농협으로 도약한 한국 농협의 경험이 이카오에 필요하다며 이 회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앞으로 농업, 농촌, 농협 관련 현안에 대해 각국 농협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낙농산업발전 2개 분야에 87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우유 음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함으로써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차규 세정수, 정화 처리 시설 지원 등 깨끗한 우유 생산 기반 마련 6개 사업에 33억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53억 원입니다. 도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 환경 개선,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느티 만가닥 버섯의 저장 일수를 기존보다 7일 이상 늘릴 수 있는 저장성 증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배지의 질소 함량 비율을 0.8%, 수확 온도는 13도로 설정한 결과 저장 일수가 기존보다 7일가량 늘어난 49일로 향상됐습니다. 도 농기원은 앞으로 시범 재배를 통해 현장 적응성을 검증한 후 희망 농가를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저장성 향상을 통해 수출 시장 개척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는 농촌협약 시범 대상 시군 9곳이 최근 선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촌과 중앙정부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공동 투자하는 농촌협약 제도에 대해서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농촌 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에 무게를 둔 마을 단위 개발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량과 성장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난개발이나 단발성 사업에 그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농촌협약제도입니다. 농촌협약제도란 시, 군이 주도해서 농촌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세우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공동 투자해서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 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와 60분 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에 응급 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내년에 첫 도입하는 농촌협약제도의 추진 대상 지역으로 강원 원주, 충북 영동, 충남 홍성 등 9개의 시군과 3개의 예비 도입 시군이 선정됐는데요. 선정된 9개의 시군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에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농촌협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진될까요? 먼저 선정된 시군에선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분석합니다. 이후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전략 계획을 바탕으로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사업 예산을 포함한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이 정책 사업을 지원하거나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농촌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은 꼭 이행해야 하는 체결 조건이 있는데요. 반드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 사업을 연계 추진해야 하며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등 통합적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며 이행 관련 중간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촌협약의 주체는 농식품부 장관과 해당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로 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참여합니다. 협약 기간은 5년이며 한 곳당 국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해당 시군에선 지원받은 국비에 지방비 등을 더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협약제도는 지자체와 주민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농촌 개발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이번 농촌협약제도 시행이 농촌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